안녕하세요. 저는 두 명의 아들을 홀로 키우며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온 여성입니다. 저는 자식들을 키우며 행복하고 좋기도 했지만 뼈가 시릴 정도로 큰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살을 떼어낸다는 심정이 이런 것일까 할 만큼 한 아들 녀석과는 인연까지도 끊는 큰 아픔을 겪기도 했네요. 그 녀석이 바로 우리 작은 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자식과 인연까지 끊게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우리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고 아이 2명을 낳은 뒤 얼마 안 돼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갑작스런 죽음에 저는 며칠을 멍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어질고 속 깊고 자신의 아내인 절 사랑하고 아껴주던 사람이었기에 더더욱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시절 연애 결혼이 그리 흔하지 않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연애로 만나 결혼까지 이어온 이 인연을 잃은 순간이 어찌 안 힘들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어린 2 아들 녀석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둘 다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이었기에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2 아들을 위해서라도 정신력으로 버티며 살아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자 혼자서 애 2을 키우며 사는 세월은 생각보다 눅눅지 않았고 비참한 일도 많았죠. 그래도 애들이 있어서 저는 그 모진 수모들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첫째 덕분에 저는 더 힘이 났는데요. 이놈은 어릴 때부터 얌전하고 자기 할 일을 잘 하는 애라 그런지 말썽 피우는 법이 없었어요. 시키면 시키는 거 그대로 하고 늘 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집안일도 같이 하고 그 구사리 같은 손으로 빨래도 개고 설거지도 하면서 그렇게 절 도와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늘 집에서 머물면서 절 도와주거나 말동물 해주거나 하면서 남은 시간엔 방에 들어가 하루 종일 공부하거나 책 읽기만 하던 놈이었어요. 그러니 첫째 놈 키우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었죠. 근데 문제는 둘째 놈이었습니다. 둘째는 항상 밖에 나가 놀면서 사고치기를 반복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고 한 번 집 밖에 나가면 집으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오거나 좀 더 컸을 때는 새벽이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아 첫째 아들과 함께 찾으러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얘는 공부도 안 했고 학교를 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한 번은 얘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나 자퇴시켜줘. 뭐? 자퇴? 아니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 학교를 왜? 아이 몰라. 그냥 공부는 나랑 영 안 맞아. 학교에 다니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나 자퇴시켜줘. 나 그냥 자퇴할래. 다짜고짜 자퇴를 하겠다고 달려드니 저로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 아들처럼 얌전히 그냥 잘 지내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둘째는 혼자서 튀는 행동을 했었죠. 그 당시에 전 극구 반대를 했지만 오히려 점점 더 막 나가는 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자퇴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문제였어요. 학교를 안 나가니 또 나쁜 애들과 어울리면서 사고를 쳐대서 걸핏하면 경찰서로 가서 데리고 오기 바빴죠. 그 상태로 쭉 얘는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에 첫째 아들은 대학도 좋은 곳으로 나가고 취업도 대기업으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승진까지 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마누라를 현명한 아이로 잘 만나 둘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저는 첫째만 봐도 든든하고 배가 불렀어요. 하지만 둘째는 결혼도 정말 자기 같은 애를 만나더니 결국엔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결혼 때 그렇게 말렸는데 말을 도무지 안 듣더라고요. 결국엔 둘이서 못 볼 꼴 다 보이고서 위자료까지 뜯기며 둘째는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 3년 뒤에 둘째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여자를 만나 그나마 자기 앞가림을 하는 사람을 만났길래
결혼을 허락해줬어요. 하지만 이 아이의 실체를 알았더라면 저는 이 결혼마저도 그 꿈 알렸을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둘째 아들은 만년백수로 지내다가 문득 하나 말을 해왔어요. 엄마, 나 사업할 거야. 내가 아는 형님이 지금 술집을 하나 차려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기가 막히게 잘 돼. 근데 자기 지금 다른 사업 계획하고 있다면서 나보고 그걸 인수하라네? 그거 인수만 하면 진짜 대박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 돈 좀 도와줘요. 진짜 나 이제야 정신 차리고 뭐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만년백수로 지내던 애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서 뭔가를 해본다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기뻐하던 것은 제 큰아들이었어요. 원래 어릴 때부터 지 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하던 놈이었기에 작은 놈이 뭐라도 해본다고 하니까 두 팔 걷고 나서더라고요. 엄마, 내가 해줄게.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야, 넌 이런 일 있으면 엄마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형이 도와줄 테니까 너 이제 결혼도 했으니 제발 정신 차리고 네 가정 책임지면서 살아. 이제야 네가 뭐라도 해본다니 형이 다 기분이 좋다. 역시 형 고마워. 형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형은 형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 형밖에 없다는 걸 내가 또 느끼네. 고마워 형. 내가 진짜 꼭 갚을게. 그렇게 흔쾌히 돈을 빌려준 큰아들 놈은 그 돈을 받을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군요. 야, 뭐든지 다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어. 근데 네가 뭐라도 하면서 경험 쌓으면서 네 인생도 네 마누라 인생도 책임지는 법 배우라고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봐. 진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연하지 형. 정말이지 형밖에 없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둘의 우애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자식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큰 걸 볼 수 있어 감사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둘째가 인수해서 하겠다던 그 술집은 1년도 채 안 돼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놈이 제대로 하는 게 없었거든요. 가게는 직원들한테만 다 맡겨버리고 본인은 그냥 밖으로 나돌면서 백수 때 살던 습관 그대로 살아버리니 가게가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작은 아들 녀석도 그렇고 둘째 며느리까지 불러서 훈계를 해도 들어먹질 않았어요. 야, 아니 가게를 차렸으면 이것저것 메뉴 개발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가게라도 가서 돌아보고 해야 할 것 아니야. 아니 도대체 왜 그 모양이야? 아이 엄마, 내 가게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요. 우리 가게 아주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잔소리 할 거면 나 부르지도 마. 둘째는 도무지 말이 안 통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말했죠. 근데 며느리도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 그래도 한 번씩 가게 가보고 있어요. 저는 뭐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가긴 하는데 저도 이 사람 따라서 가끔씩 가보고 있고요. 그러니 저희가 다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알아서 하긴. 첫째 놈이 그러는데 너네 가게 평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 아주 그냥 위생이고 뭐고 난리래. 도대체 가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종종 저희 집에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와 말동무도 해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서 가곤 했었는데 저번에 와서는 그 가게 인터넷 후기 같은 것들을 봤는지 완전 엉망이라는 글을 봤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니 얘네들은 그저 듣기조차 싫어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별말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도록 냅뒀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엔 그 사업이 망해버렸죠. 가게 음식에서 결국에는 벌레가 나와버렸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그 가게는 그렇게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야, 넌 니네 형이 돈 대준 거 그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어?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말아먹어? 언제 정신 차릴래? 도대체 언제? 아 진짜 나라고 뭐 그거 말아먹고 싶어서 말아먹었겠어? 제발 작작 좀 해요 작작. 아 짜증나. 하여간에 엄마를 보러 오면 안 된다니까? 에이, 나 당분간 엄마 보러 안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둘째는 저의 말에 또 한껏 짜증을 내면서
그 뒤로 몇 달 동안이나 저희 집에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난 후에야 둘째 아들은 또 기겁할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죠. 그건 바로 이번에도 또 사업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의류 사업을 하고 싶다며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번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니면 정신을 정말로 똑바로 차린 건지 사업 계획서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그 안에 옷을 어떻게 떼올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대기업 다니는 우리 큰아들 녀석도 이렇게 탄탄하게 계획을 어떻게 잘 세웠냐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이거 마누라 회원 중에서 의류 사업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나랑 형 동생 맺었는데 사람이 참 좋아. 그 형한테 배우면서 일하려고 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 사업 계획서에서도 봤듯이 이거 진짜 될 만한 거거든? 이미 거래처들도 많이 잡아놨고 자금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엄마,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너네가 열심히 한다고 했다가 큰 놈이 준 돈으로 그 좋은 가게도 다 말아먹었으면서. 아이, 엄마, 이번엔 진짜예요, 진짜.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저 정말로 열심히 할 거예요. 이거 봐봐. 내가 진짜로 할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 계획서도 썼지. 이거 나 처음으로 써본 건데 정말 고심 많이 해서 썼어요. 형도 잘 썼다잖아. 둘째가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솔직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업 계획서를 보니 그냥 허투루 쓴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딱 한 번만 더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좀 미덥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둘째가 정신 차려서 잘 살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거금 7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애들 키우면서 악착같이 벌었고 또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첫째는 대학도 보내고 두 놈 다 결혼까지 시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거금은 제가 절대로 손대지 않는 돈이었어요. 이 돈은 남편 잘못되고 난 후에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제 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한테 물려준 재산이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이기에 소중하게 사용하면서 살다가 애들한테 꼭 필요한 때 쓰고 싶어서 귀하게 보관하고 있던 돈이었죠. 그래서 둘 다 결혼할 때도 그 돈만큼은 건들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귀한 걸 작은 놈에게 건네준 거였어요. 저에게는 피 같은 재산이었기에 저는 정말로 큰 맘을 먹고 줬고 그 돈으로 제발 작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완전한 배신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아들은 그 돈을 받자마자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안 되었어요. 큰아들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았죠. 며느리까지 둘 다 연락이 안 되어서 저는 이번에도 당했구나라는 걸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다려보려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믿음마저도 저버리더군요. 한 5개월 정도 흐른 뒤에 그제서야 작은 아들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때는 완전히 또 빈털터리가 된 이유였습니다.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괘씸해 막 다그치며 물으니 그제서야 실토를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고 그 사업 계획서 역시 거짓말로 누군가의 것을 훔쳐와서 저희한테 보여준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가지고 간 돈으로는 엉뚱한 데 투자해서 다 말아먹고 본인은 또 자신의 계획이 안 된 것에 대해 한탄하며 이제는 아예 알코올 중독자까지 되어서 나타났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둘째 애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 그 돈을 말아먹고 아예 더 망나니가 된 것에 대해 화가 났어요. 저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철저하게 배신해버린 이 아이를 보는 게 너무나 지친 데다가 저는 제가 엄마로 살아갈 자신도 의지도 없어서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나는 이제는 넌 너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돈을 떠나서 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 됨됨이가 다 글러먹었어. 앞으로 다신 나 찾아오지 마라. 니네 둘 다 다신 나 볼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는 둘째네 애들과 전화도 일절 안 하며
저는 아예 인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 시간이 장장 1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한 번씩 생각났지만 그래도 미운 마음이 커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무렵 갑작스럽게 둘째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심하셨었죠. 저희 그동안 많은 걸 느꼈어요. 돈 없이 힘들게 살면서 참 다양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가 그 은혜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는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 얼마 안 있음 생신이시잖아요. 올해 생신을 꼭 챙겨드리고 싶은데 저희 찾아뵈도 될까요? 며느리는 목소리까지 떨리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해왔어요. 여전히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그것도 자식이라고 전화를 저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했죠. 그래, 여전히 너희가 난 너무너무 밉다. 너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생일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그냥 내 인생이 너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정말 생일이고 뭐고 난 빨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지경이야. 어머니, 저희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 정말 정신 차렸으니까 믿어주세요. 그이도 지금 어머님께 전화드리고 싶은데 면목이 없다면서 연락도 못하고 있는 거 제가 용기 내서 연락드린 거예요. 저희 이번에 어머님 생신 때 직접 찾아뵙고 제대로 용서를 빌게요. 저희 좀 받아주세요. 너네 정말 정신 차린 거냐? 이제는 정말 너희 믿어도 되는 거야? 그럼요 어머님. 저희 정말로 정신 차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저는 간곡한 부탁으로 절절하게 말을 하는 며느리의 말을 딱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생일에 아이들 보고 내려오라고 했죠. 애들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까지 1시간 40분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일찍 출발한 건지 점심시간이 다 되기도 전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뭘 그렇게 바리바리 다 챙겨서 왔는지 시장 전체를 다 옮겨온 것 마냥 이것저것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제 생일이랍시고 정말 진수성찬을 차리던 거 있죠. 작은 아들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멀쩡한 모습으로 와서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진짜 철이 없었어. 결혼을 하고도 망나니로 살았으니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짐이 없겠어.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형이 너무 미워서 형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더 그렇게 막 나갔던 것 같아. 근데 형도 없고 엄마도 없이 살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잊고서 살았나 싶더라고. 그걸 몰랐던 내가 너무너무 한심했고 나 앞으로는 정말로 엄마한테 잘할게. 나 진짜 효도하면서 살게. 아들 녀석이 이렇게 말하니 그간에 있었던 저의 마음고생을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 이 녀석아. 이제라도 알면 됐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 알았지? 알았어. 이제 진짜 나 사람답게 살 거야. 지켜봐 엄마. 네 어머님, 이 사람 진짜로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도 돼요. 애들은 단단히 각오라도 했는지 저한테 계속해서 말을 해왔어요. 게다가 오랜만에 본 저랑 오래 같이 있고 싶다면서 아예 캐리어에 짐을 싸와 며칠을 묵을 생각이었더라고요. 그게 거의 한 달가량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작은 아들네 부부는 저희 집에서 같이 지냈어요. 하지만 전 처음에는 의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전적이 있었기에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자식이라고 해도 믿음을 쉽게 가질 순 없었죠. 그래서 처음엔 경계를 좀 많이 했어요. 아들 부부가 쉽게 제 물건에 손을 대지 못하게 귀한 것들은 꽁꽁 싸매서 저만 알 수 있는 곳에 넣어주기도 했고요. 근데 점점 이 아들네 부부가 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얘네들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속으로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얘네가 진짜 왜 이러나? 돌았나? 아님 약이라도 잘못 먹었나?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지? 정말 얘네들을 믿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얘들이 정말로 사람이 바뀌었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작은 아들은 1달이지만 여기에서 지내는 동안에 막노동을 다녔어요. 그전에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택배 일도 하고 막노동 일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원래 살던 곳에서는 잠시 멈추고 저에게 와서는 저랑 지내면서 생활비라도 보태고 제 용돈을 주고 싶다면서 막노동을 하며 저에게 하루 일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제가 가꾸는 텃밭에 수시로 따라 나와서 일을 함께 해줬어요. 제가 혼자서 가꾸는 텃밭이라고 해도 크기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걸 매번 따라 나와서 다 같이 일구고 일손이 되어주더군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저는 일절 집안일에는 손도 못 대게 하면서 본인이 음식도 다 하고 청소도 다 하면서 그렇게 잘했어요. 원래는 얘가 음식도 제대로 못하는 애였는데 어느새 음식을 배웠는지 어려운 음식들도 곧잘하면서 그렇게 살림꾼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아예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었어요. 또 제가 제 이름으로 된 2층짜리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며느리와 같이 관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물이라고 하면 몇십억 하는 건물로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이라 2층짜리 건물이라고 해봤자 2억에서 3억대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제가 산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제 노후를 위해서 최근에 마련해 준 거라 저는 더더욱 신경을 쓰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관리라고 해봤자 다른 건 다 외주업체에 맡기고 저는 그냥 건물주로서 청소도 가끔 하고 임대 가게들도 둘러보고 했는데 그걸 며느리도 같이 도와주었죠. 다른 건 몰라도 건물 청소만큼은 제가 많이 신경 쓰고 있던 부분이라서 수시로 가서 했는데 그걸 며느리가 같이 해주었어요. 특히나 화장실 같은 것들은 젊은 사람들은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며느리는 화장실 청소도 2손 2발 다 걷어붙이고 하는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님 여기에 지금 누가 오바이트 해놨어요. 아우 더러워. 아니 술을 마시려면 곱게 마시지 왜 남의 건물에다가 오바이트를 하고 그런데요? 아유 그러게 말이야. 내가 치워야지. 이거 뭐 누가 치우겠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 저거 좀 치우고 올 테니까. 어머나, 어머님 여기 계세요. 제가 치울게요. 저거 지저분한 걸 왜 어머님이 만지세요? 여기 딱 계세요. 제가 고무장갑 끼고서 얼른 치우면 되니까요. 제가 말을 더 하기도 전에 작은 며느린 본인이 나서서 가더니만 고무장갑을 끼고 그 더러운 걸 깨끗하게 치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저는 얘가 심성이 이렇게 많이 고와졌구나, 철이 많이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도 마음이 놓여서 며느리와 일상을 많이 나눴어요. 특히나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핸드폰으로 은행일 보는 걸 못하고 매번 직접 은행으로 찾아가야 했는데 그걸 며느리가 몇 번 도와주다가 저한테 핸드폰으로 은행일 보는 걸 알려주기도 했어요. 제가 밖에서 일을 오래 하면서 무릎이 안 좋아졌었기에 걷는 것이 힘들어 한번 나가려면 고생을 꽤나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며느리가 저한테 핸드폰으로 은행일 보는 걸 알려주게 된 거였죠. 그래서 몇 번 제 핸드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체하는 것도 같이 해주고 잔액 확인하는 거, 들어온 돈 조회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알려주면서 함께 했었죠. 근데 저는 그게 정말 그렇게나 큰 사달이 일어나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상상을 하지 못했었네요. 어느 날인가 제가 텃밭에서 며느리와 같이 채소들을 다 뜯어와서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던 날이 있었어요. 아들 녀석이 그날도 막노동을 하고 와서는 일감이 많아 돈을 좀 더 받았다면서 기분 좋게 삼겹살을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밭에 나가 열심히 채소들을 뜯어 상을 차렸었죠. 저도 아들 부부가 이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던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날로 저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될 뻔했습니다. 한참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무언가를 건네주었어요. 어머님, 목마르시죠? 고기 먹을 땐 음료수도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느끼한 거 잡아줘서 많이 먹죠. 며느리는 그때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음료수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평상시 음료수 같은 걸 안 마시는 사람이었기에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나 음료수 잘 안 먹는 거 알잖아. 너네나 먹어라. 나는 괜찮다. 에이, 어머니 음료수는 달아서 못 드시잖아요. 이건 그냥 탄산수라서 하나도 안 달아요. 대신에 느끼한 건 확 잡아지니까 얼른 드세요. 지금 저희 삼겹살이 이만큼이나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드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먼저 기름기 잡는 셈 치고 드세요. 며느리는 괜찮다는 저에게 계속해서 건넸고 저는 결국에는 그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달지 않은 음료수라고 하기에 이건 괜찮겠다 싶어서 마셨고 그게 화근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 음료수를 마시고 나서 몇 번 더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잠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도 좀 일찍 자는 편이긴 했지만 그날따라 정말 참을 수 없게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말했어요. 어휴, 얘들아, 난 너무 졸립다. 나는 좀 들어가서 자야 할 것 같아. 희한하게 오늘따라 너무 졸리네. 미안한데 나머지 너네 더 먹고서 알아서 치우고 자라. 난 좀 들어가 잘게. 몸이 아주 천근만근이야. 희한하게 몸이 무거워지고 잠이 솔솔 오는 게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아예 밥 먹다 말고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눕자마자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얼마 안 돼서 희미하게 제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죠. 여보, 엄마 지금 진짜로 자는 거 맞는 거 같지? 아주 깊이 잠든 거 같지? 확실하게 잠든 거 같아. 진짜 재우는 거 더럽게 어렵네. 노인네가 잠기가 밝아서 뭘 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여기까지 듣고 나서 저는 얘네들이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구나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이미 잠은 다 달아나 버렸고 저는 얘네들이 무엇을 하나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 일부러 자는 척을 하고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자, 이제 시작하자고. 아들 부부는 이제 시작하자는 이야기와 함께 부스럭거리며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싶어서 작게 실눈을 떠서 봤는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짓은 다름 아닌 제 가방을 뒤지는 일이었습니다. 가방을 한참 뒤지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걸 찾았는지 그걸 들고는 갑자기 어디론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뒤로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느껴졌고 애들은 그대로 차를 끌고는 쭉 가버렸어요. 애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저도 얼른 나갔고 다행히 곧이어 집 앞을 지나가는 택시가 있어 그 택시를 타고서는 아들 부부의 차를 따라갔죠. 아들네 부부는 시내 쪽으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보니 그들의 목적지는 다른 곳이 아닌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내려서는 한참 기계에서 무언가를 하는 듯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제 카드를 가지고서 이체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 카드로 이체를 하면 제 핸드폰에 알람이 뜨는데 그 알람들이 제 핸드폰에 울리길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는데 제 통장에 있는 체크카드 이체 한도는 하루에 1회 한도 600만 원, 1일 한도 3천만 원이었는데 체크카드에서 3천만 원을 전부 다 보내려는 듯 했어요. 제 지갑에 은행별로 3개 체크카드가 있었는데 그 은행별로 다 가서 그 짓을 하려는 게 느껴졌죠. 통장에 1,000만 원대 금액이 찍히는 걸 보면서 저는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이쯤에서 다들 어떻게 며느리가 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았을까 궁금하시죠? 저도 며느리를 추궁한 끝에 그 진실을 알고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네요. 바로 그건 처음에 며느리가 제 휴대폰으로 이체하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제 휴대폰으로 나 몰래 며느리 통장으로 이체를 하려다가 제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실패를 했다고 하더군요. 왜냐면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 볼 수 있게 도와줬을 때
이상하게 제가 뭔가 찜찜해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꿔놨었는데 1차적으로 그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바뀐지 몰랐던 아들과 며느리는 실패를 깨닫고 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은행 ATM 기기에서 직접 이체를 하려고 했었던 거였죠. 체크카드 비밀번호도 며느리와 은행 업무를 보러 은행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뒤에서 얌체처럼 딴짓하는 척하다가 제가 누르는 비밀번호를 눈치껏 확인하고는 그걸 기억해놨다가 일을 벌이게 된 거였죠. 제가 이용하는 은행 모두 비밀번호가 같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알았더라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겠죠. 제 아들은 가족끼린 범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저에게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당하기 전에 곧바로 달려가서 현장을 덮치기로 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네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너네 미쳤어 지금? 엄마, 자고 있는 거 아니었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어떻게 벌써 깼어? 뭐야? 지금 넌 그게 중요하니? 내가 너네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날 뒤통수를 쳐? 그러고도 니네가 인간이야? 너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너네 이러려고 한 달 내내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 척한 거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너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감히 너희가 날 가지고 놀아? 저는 화가 나서 애들에게 노발대발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체된 것을 다시 조회하기를 해서 확인을 했고 이미 제 돈은 며느리 통장으로 1,800만 원이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이놈들아, 내 돈 가지고 와. 돈 당장 내놔. 감히 어디에 손을 대? 어디에?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 다 오해예요. 저희 말 좀 들어보세요. 오해는 무슨 오해? 다 소용없다. 오해건 아니건 나한테 일부러 수면제 먹이고 이딴 짓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나한텐 더 들을 것도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당장 내 돈 내놔. 작은 아들 부부는 이체를 하려다가 못하고 그대로 저에게 들통이 난 상황이라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니네 지금 당장 나한테 이체 안 하면 내가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다 신고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장 돌려놔. 네 어머니, 당장 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이체 시켜드릴게요. 여기요. 여기 보세요. 며느리는 제가 경찰에 신고해버린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뜩 차려지는지 바로 저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얘네들에게 느낀 배신감을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리고 작은 아들 부부는 이제는 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느꼈는지 그대로 저를 따라왔어요. 집까지 따라온 작은 아들은 갑자기 억울해졌는지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잖아.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오죽하면. 나도 형처럼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 근데 맨날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도 형 마냥 엄마한테 용돈도 주고 건물도 사주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고 싶어. 지금 다 그 길로 가는 과정인데 날 못 믿고 나한테 뭐라고 했어? 영 끊자고 했지. 엄마 정말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살아보려고 그런 거였잖아. 근데 나한테 돈도 안 주고 그냥 나한테 영 끊자고 하고.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냐? 내가 돈을 안 주고 가족 영까지 끊어버리자고 하니까 그게 억울하고 분해서 감히 범죄를 저지른 거야? 네가 사람 새끼냐? 너는 짐승만도 못해. 어디서 감히 내 탓을 해? 네가 애초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았으면, 그랬으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겠니? 허구한 나 사업한답시고 이름 벌리면서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술 퍼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자처럼 맨날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인간한테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니? 저는 이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너무나 커서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뻔뻔히 나오는 며느리가
기가 차는 소리를 하는 거 있죠. 어머님, 어차피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잘해도 어머니 우리한테 돈 줄 생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툭 까놓고 말할게요.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딱 5천만 원만 주세요. 그럼 저희도 더는 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그리고 그걸로 진짜 잘 사는 모습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더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당한 억울한 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나대는 며느리의 뺨을 사정없이 때려버렸어요. 야, 네가 진짜로 미쳤구나. 맞아요, 정신을 차릴래? 저는 화가 난 채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며느리의 반응을 보며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나 쳤어요? 때렸어요? 나 신고할 거예요. 뭐야? 신고를 한다고? 진짜 내가 기가 찬다, 기가 차. 그래, 신고해라. 내가 너 쳤으니까 당장 신고해.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고? 당장 신고해. 어떻게 내가 손수 112 눌러줘? 자, 여기 눌러놨으니까 네 손으로 어디 신고해봐. 그럼 나도 네 만행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널 왜 때렸는지 나도 다 말할란다. 제가 당당하게 나가니까 그제서야 며느리는 꼬리를 내리면서 한수 낮추며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저희한테 너무하세요. 저희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거 한 번 먹었다고 어머님이 어떻게 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도 오죽이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정말이지 뻔뻔함으로 치면 기네스북에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며느리는 뻘소리를 해댔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 네 남편이 저 모양 저 꼴이면 너라도 정신을 차렸어야지. 아니다. 너네 둘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만나 결혼해서 이 짓거리 같이 하고 앉아있겠지. 야, 더 볼 필요도 없다. 나는 이제 너희한테 나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어. 그냥 제발 내 인생에서 나가라. 난 이제 진짜로 나한테 아들놈은 한 놈뿐이니까 제발 좀 이제 내 인생에서 나가. 꺼져. 엄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진짜로 이제 앞으로 나 안 보고 살 거야? 난 너 같은 아들 둔 게 정말로 천추의 한이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야. 앞으로 다시는 내 인생에 거물을 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 저는 그렇게 해서 아들네 부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한테 전화도 수십 통을 해댔지만 일절 받지도 않았어요. 아예 그냥 무시해버렸죠. 그렇게 저는 그 애들과 인연을 끊어버리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또 하나의 큰 산이 남아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일 뒤로 얼마 안 되어 저희 집으로 제 카드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그걸 보고는 저는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카드 명세서 안에는 온갖 가전제품들이 구매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이 모두 1,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당시에는 애들 부부가 같이 저지른 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건 며느리 혼자서 독단적으로 저지른 짓이었어요. 당시 제 생각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들이 아마도 이걸 다 사서는 중고시장에 팔아 현금화를 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금화를 했든 안 했든 제 돈을 함부로 훔쳐 쓴 건 변함없었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의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야만 했어요. 그 카드는 제가 제 명의의 건물을 가지고서 발급이 된 거였기에 한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제가 쓰는 족조, 제 핸드폰으로 사용 내역이 오도록 해놨었는데 그걸 며느리가 알고는 미리 차단을 해놨었나 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 카드가 그렇게 쓰여지는지도 몰랐네요. 또 평소에 아주 급할 때 아니면 신용카드를 꺼내서 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지갑에 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는 새 훔쳐가서 썼던 모양이었어요. 명세서 내역을 보면서 날짜를 체크해보니
며느리가 하루 날 잡고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겠다고 한 날이었는데 그날 그렇게나 많은 걸 쓰고 들어온 거였어요. 그리고는 제 가방에 다시 몰래 넣어놓은 모양이었고요. 그 뒤로 그 만행이 걸리지 않자 이번에는 남편인 제 둘째 아들을 꼬드겨 저를 아예 재워놓고서 제 은행 체크카드를 다 가지고 가서 그 짓을 벌인 거였어요. 근데 은행 체크카드 알림만큼은 저한테 들어온다는 걸 몰랐는지 아니면 이것도 제가 자는 사이에 핸드폰을 열어 다 삭제를 해버리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해결이 안 되어 저한테 딱 걸려버리게 된 거였죠. 그 의도를 알고 나니까 저는 더더욱 괘씸해서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 이 아이들에게 정신교육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명세서를 보자마자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를 신고를 한 거였는데 막상 실체를 까보니 그건 전부 다 며느리 혼자서 한 짓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증거 확보된 가전제품 매장 CCTV를 보니 명세서에 나온 날짜와 시간에 며느리가 가전제품을 결제를 한 것이 고스란히 다 찍혀 있었어요. 결국 며느리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 본 며느리의 모습은 더 답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와는 연이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하는 짓이 아주 가관이었거든요. 꼴랑 그것 좀 썼다고. 건물도 있는 양반이 자식한테 쓰는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웠어요? 네? 진짜 당신 같은 쫌팽이를 엄마로 둔 아들놈이 불쌍하다 불쌍해. 오 그래. 네가 끝까지 그렇게 패기를 부리겠다 이거지? 그래. 어디 마지막까지 발악해봐. 넌 그냥 끝을 봐야겠다. 난 너 절대로 합의해줄 생각 없으니까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저는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며느리는 제 합의가 없이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고 자신이 처벌받는 걸 피할 수 없게 된 걸 알게 되면서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고 자세를 바꾸던 거 있죠. 알고 봤더니 이미 작은 며느리는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미 전과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합의를 안 해주면 며느리는 아예 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저한테서 빌빌거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진짜로 이젠 그럴 일 없어요. 저 진짜 이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여기 제가 쓴 돈이에요. 제가 쓴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좀 용서해 주세요. 야, 아주 끝까지 가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난리야? 됐어,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제대로 혼 좀 나봐야 돼. 제발요, 제발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가 이렇게 빌고 또 빌게요. 며느리는 급기야 무릎까지 꿇으며 저에게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둘째 아들 녀석이 같이 와 있었는데 자신의 아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둘째 놈은 그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도 진짜 나쁜 놈이지만 이 사람이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긴 친아들 놈이 똑같이 구는데 며느리같이 피도 안 섞인 가족이 더 심하게 굴 수 있죠. 엄마,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이번 일만 끝내고 저 이혼할 거니까 이 돈 받으시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제가 다 엄마한테 갚으면서 살게요. 엄마, 이 사람 합의 안 해주고 처벌받으면 평생을 마음에 걸려하면서 살 거잖아요. 그렇게 모지지도 못하신 분인 거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엄마, 나 한번 믿어봐요. 아니, 나 안 믿어도 돼. 이젠 엄마가 나한테 가질 믿음조차 없다는 거 나 잘 알아요. 나 안 믿어도 좋으니까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 돈 받고 빨리 카드값 갖고 끝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랑도 더 볼 일도 없을 테니까 마음 편히 잊고 살아. 아들 녀석은 그간의 잘못된 인생 결말이 결국엔 이렇게 된 것에 대해 후회가 많이 된 듯했어요. 지 아내가 저한테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었는지 아들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길래
솔직히 저는 놀랐습니다. 또 듣고 보니 아들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발 더는 얽히고 싶지도 않고 제 마음의 짐으로도 담아두고 싶지 않아서 용서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가지고 온 돈을 받아서 카드값은 다 막았고 그 뒤로는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 뒤로 정말로 바로 이혼을 해버리고는 지금은 혼자서 살고 있어요. 원래 서울에서 살던 놈이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는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를 저희 집 근처로 왔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둘째 아들이 용서가 안 돼요. 얼굴을 아예 안 보고 살고 있어요. 집에 와도 제가 화내면서 내쫓아버리니까 그 뒤로는 아예 찾아오지도 못하고 가끔씩 저희 집 앞에 한 번씩 삼겹살이나 고기, 때로는 보약 같은 걸 지어서 놓고 가곤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밤낮 없이 얼마나 울어댔는지 몰라요. 왜 우리 작은 아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저에게 기쁨이 되었던 아이인데. 근데 한 번은 얘가 저한테 찾아와서는 제가 또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내 얼굴 아직 보기 힘들지? 미안해요. 내가 다 못나서 엄마를 또 힘들게 했어요. 근데 나도 정말 힘들었어요. 형이랑 너무 다른 내가 비교가 되는 게 싫어서 그랬어. 그래서 그 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돈 챙겨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알았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나쁜 놈이었어. 미안해, 엄마. 엄마가 내 얼굴 먼저 보고 싶다고 할 때까지 나 기다릴게요. 아들 녀석은 대답도 안 하는 저에게 이 말만 하고는 그대로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제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저에게 선물만 놓고는 매번 몰래 가버리곤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혼 후에 혼자 살면서 허튼 생각 안 하고 제 집에서 지내면서 하던 막노동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듯 하더군요. 이건 큰아들 녀석이 알려줬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과 연을 끊었지만 큰아들은 그래도 자기 동생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던 놈이었기에 연락은 꾸준히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도 보내준다는데 배굶지 말라고 30만 원 정도 보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처음에 미운 마음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애가 밥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렇게 말을 하기에 그냥 뒀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놈이 그동안 저랑 얼굴을 안 보던 1년 5개월 새 무슨 일을 했었는지 빚이 잔뜩이어서 버는 족족 빚 갚는 데 다 들어가서 지 쓸 게 없는 모양이었거든요. 그러니 큰아들은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렇게 용돈을 보내주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작은 아들 볼 생각이 없습니다. 본인은 형이랑 차이가 나서 비교 안 당하고 싶어 그랬다고 하지만 일단은 방법이 잘못되었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지 형이 워낙 잘나다 보니까 작은 애가 의기소침해질까 봐 항상 더 잘해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 눈엔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녀석 볼 생각이 없어요. 아마도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정말로 얘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고 제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면 그때는 다시 볼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미 한 번 또 당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바람은 돈 많이 못 벌어도 좋으니 사람 구실, 인간 구실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참 자식은 속을 낳는 게 아니라 겉을 낳는 것이다라는 말을 이 순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인생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참 견딜 수 없는 순간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또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 아픔이 다 가시질 않아서 부디 이런 일이 또 없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인생은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 단단히 먹고서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잘 헤쳐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